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식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1212 또 혹은 12.12라고도 부르죠. 이 1212 사태가 발생한 지 2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당시에 주역인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두 분 다 고인이 됐습니다. 마침 요즘 그 사건을 다룬 영화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역사적 사실이 허구의 창작이다, 이런 명분 아래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국민의 힘을 흔드는가? 이 문화일보에 아주 희한한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태경 모두 속았다. 회신대상 1순위 김기현 대표 사퇴만이 답. 글쎄요, 하태경이 한 말이 기사 제목입니다. 요즘 정치판은 흔들리는 집권 여당이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하태경이 말대로 김기현에게 모두 속은 것일까요? 아니면 힘없어 보이는 김기현을 더 흔들어서 당을 비대위 체제로 몰고 가는 것이 하태경이나 오늘 또 조선일보 등에서 거론이 됐던 서병수, 이런 분들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총선이 다가오자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간들로 넘쳐납니다. 이 자들에게 과연 국민이 민생이 보이겠습니까? 명분과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 더러운 목적뿐인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당 얘기만 좀 해야겠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는 작년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작년 3월 달에도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구속시킬 수 없나? 이런 직접적인 질문이 시중에 흘러넘친 것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잠복된 화산, 말하자면 휴화산 같은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재명은 지난 금요일인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참석하느라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날은 국회가 예산을 처리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그러자 9일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재판 리스크가 현실이 돼서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책무는 물론 국회 운영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지적까지 곁들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사법 리스크로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그리고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져서 일주일에 최대 3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법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민생을 위한 전당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유감스럽다. 참 살벌합니다. 이게 야당의 대표를 법꾸라지 한 마리라고 표현을 해버렸으니 말입니다. 김예령은 또 스스로 민주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재명을 향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폭풍이 국회 운영마저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21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단, 무분별한 탄핵남용, 명분 없는 특권과 그리고 국조 추진, 폭주로 울룩진 정지된 국회였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김예령은 경기방송 기자 출신이죠. 폭주로 울룩진 정지된 국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결국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마저 정쟁으로 울룩짓다고 했습니다. 제가 김예령의 논평을 길게 언급하는 것은 그 논평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민주당이 드리워진 사법 리스크 암호는 너무 깊고 또 넓습니다. 검찰은 송영길이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면 오늘 송영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MBC 특종이었죠. 2020년과 2021년 무렵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모두 7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앞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3억 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으며 또 박 전 회장 외에도 후원자 6명이 4억 원 정도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떻든 정치판에는 검은 돈은 흘러 넘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도구식 후원한다는 말을 절대 고지고대로 후원으로 믿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황운하 징역 터졌다. 사법 리스크만 40명 충격의 야당. 자, 이런 제목의 뉴스도 터졌습니다. 사실 예고된 충격이라고 할까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몇 개의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그리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서해 해수부 고 유이대준 씨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모두 반민주, 반인권, 그리고 부정의, 그걸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1심 판결이 나왔죠. 무더기 유죄가 선고가 돼서 민주당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는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내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내년 총선에 사법 리스크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를 헤아려 보면 이미 40명을 넘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11월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15명 중에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피고인 15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추가로 기소해야 될 사람이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3명에서 4명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며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던 황운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직권남용의 징역 6개월, 또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백운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참모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이 사건 1심 재판이 무더기 유죄로 결론을 맺은 것은 민주당에서는 정말 대형 악재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그리고 백인동 개발 비리의 배임, 자, 성남FC 후원금, 그러니까 제3자 뇌물, 또 거기에다가 또 하나 붙은 게 있죠. 위정교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이 줄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까지 이처럼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에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는 벌써부터 당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황운하를 공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황운하를 컷오프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미 부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었습니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에 당 지도부가 해당 인사를 설득하거나 징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차단했다고 설명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훨씬 더 센 사법 리스크를 품고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공천 불이익 등 조치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황운하에게 공천 불이익을 줄 명분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내에 기소되거나 수사받는 사람이 40여 명인데 이들을 어떻게 끈끈이 판단하겠나. 결국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는 이날 판결 결과에 극도로 말을 아꼈는데 당사자인 황운하는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이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 글쎄요, 윤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하필이면 황운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겠습니까?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틀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에서 빠졌던 핵심 인사들이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내 친구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을 꼭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서 시작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이 총동원이 되는데도 비서실장 임종석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도 빠져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이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 찍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656조 9천억, 그러니까 657조에 이릅니다. 이 657조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고 윤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삭감과 정액이 있다는 뉴스, 예결위에서 합의되지 않아서 소소위로 넘겼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12월 2일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날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시한을 넘긴 겁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월말 통과를 현재 타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이재명 대표 방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는 이재명의 방탄에 또 모든 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이제 방탄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예산안조차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자 12월 임시국회가 그걸 명분으로 연달아 11일 개회를 했습니다. 국회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감히 말하자면 이로써 정기국회가 끝나면 수원지검이 상방울 대북송금과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다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관측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국회가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회는 다시 끝없이 열릴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이재명의 불구속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예산안마저도 어쩌면 땅속 깊이 파묻을 기세입니다. 참 민주당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간의 이 끝모르는 극한 대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재명의 방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입니다. 언론은 정기국회보다 오히려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썼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험로를 요구한 데다가 또 민주당이 반드시 밀어붙인다는 각오로 내세우고 있는 속칭 상특검법 그리고
3대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는 일진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또 여야가 충돌할 부분이 있죠.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7개. 그 역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동관 전임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제출하자 이동관이 사퇴를 해버리고 연이어서 지명된 검찰 출신 김홍일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음주운전에다 폭력전과까지 나온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청문회가 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여야는 1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오늘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 심의를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팽개쳐 두었을까요? 특히 야당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정 처리 시한 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9일도 넘긴 넉장 처리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지금 총선 전국에서 부담을 느낀 그 결과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해보겠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야별 정액과 감액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큽니다. 윤석열 표 예산은 다 감액을 하고 이재명 표 예산은 모두 정액을 하는 그런 판입니다. 그 차이가 워낙 커서 이마저도 지켜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대신에 이재명 생색내기 예산은 정액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총 지출액에서 순정액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 전체 금액은 못 올린다, 이 얘기입니다. 감액된 범위 내에서만 정액 고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청년내일 체험 공제사업, 그리고 정액제 교통 패스 도입,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등 이 부분은 반드시 정액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안에서 정액된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또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에 R&D와 새만금 예산 등을 늘리자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 전면전이 발발할까요? 자, 그런데 여야 간에 더 큰 대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속칭 상특검법, 그리고 3대 국정조사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에서 자당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상특검법 쪽으로 몰고 가자는 거죠. 여권에 그래서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세 카드가 바로 상특검법 3대 국정조사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의도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궤도는 하나인데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과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늘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집권 여당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대장동 사건의 초점을 이재명에게서 50억 클럽 등 그 뒷배들 정관 비리로 돌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의 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졌던 정관들이 부패 범죄로 몰고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상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기간 180일, 그러니 6달을 거쳐서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12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또 엄청나게 논란을 불렀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도 20일 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168석 절대다수 민주당은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상특권 법안이 상정되는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론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선 민주당의 기세를 끊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특권 추진이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략적 속셈이자 정부 여당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이제 개딸이라는 표현으로 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론전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로는 이건 민주당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일이 될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야는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그리고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상관인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방송장악 선전포고라고 주장합니다. 검사 시절에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을 대통령이 돼서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했다. 방송 전문가도 아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방송을 장악한 쪽은 어디였습니까? 아직 기울어진 운동장은 팽팽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조차 이 김홍일이 방통위원장 지명에 냉수적인 사설을 썼습니다. 왜 하필 검사 출신이냐, 이런 사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강도영 지명은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합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이동관이 사퇴한 방통위원장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한편 이 여야 간에 이번 총선에 대비한 이 선거구 획정안과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협상도 간단치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한 석을 줄이고 대신에 인천, 경기에서 각 한 석을 늘어나게 하는 내용의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했으니 원래 299명까지 국회의 정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지난 국회부터 300명으로 확대 해석을 했죠. 근데 차마 301명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헌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 편향지계라며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여당 편향지계라고 할까요? 바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 이 전북과 그리고 서울 노원에서 한 석씩 줄였으니 말입니다. 선거제의 경우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비상정당 방지법 도입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지금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갈 거냐? 아니다.
준연동제로 그대로 가자. 아니다. 지역별 연동제로 가자. 이런 주장들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선거가 불과 석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말입니다. 말하자면 12월 연말 전국에 여야 간의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안건이 지금 산책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상특권 법안은 정말 민주당이 왜 제출했을까요? 이재명은 오래전 사면 초과에 몰렸지만 그가 살아남기 위한 구판을 벌일 여지는 아직 충분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무려 70%에 달하는 것으로 10일 조사되었습니다. 이 국민일보가 한 조사인데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불과 20%에 그쳤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19%를 압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가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그리고 대장동 55클럽 특검법, 말하자면 이 상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이 살기 위해 부리는 구판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건 문재인 정권 때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하려다가 끝내 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진짜 실현해야 할 정의는 정말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준석이었습니다.